안녕하세요. 동남아TV 이정우입니다. 지난번에 태국 경제에 대한 기초정보를 공유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참 좋아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태국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편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동남아 하면은 근래 베트남에 대해서 많이 정보도 많고 다녀오신 분들도 많고 한데 의외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에서 가장 큰 국가고 인구도 세계 4위나 되고 동남아에서 가장 많은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면서 한국하고도 아주 특별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고 해서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기초 정보를 이번 기회에 한번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편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가지 주제별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는 별도로 또 공유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인도네시아 하면은 이런 나라 정도의 감을 잡을 수 있는 정보만 먼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도네시아 편 한번 보시죠. 네,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기초 강의입니다. 자,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리퍼블릭 인도네시아 이런 식 RI라고 약자로 표현을 하고요. 대통령 중임제를 가지고 있고요. 상하원이 있는데 전형적인 미국 같은 상하원제는 아니고 약간 준양원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 시스템도 상당히 독특한데 여기 정치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기 정부를 시작한 상태고요. 인구는 약 2억 7천만 명으로 동남아에서 제일 많습니다. 세계에서도 4위입니다.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서 세계 4위. 이 인구가 인도네시아의 큰 잠재력 중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도 대한민국 20배 정도로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약 한 6,0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가 호주 바로 위에 위치한 국가임을 감안하면은 인도네시아 동서 국토를 세로로 이렇게 딱 세우면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까지 온답니다. 그 정도로 되게 넓은 국토를 자랑합니다. 예. 인도네시아어를 쓰고 있고요. 언어는 인도네시아 외에도 한 600개 가량의 부족어가 있는데 이 언어 부분에 대한 문화도 상당히 풍부한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GDP는 1조 달러를 좀 넘는데 한국이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예. 그리고 세계 16위, 아시아에서 5위, 아세안에서는 1위. 예. 동남아 전체 경제의 한 39에서 40% 정도를 차지하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예. 1인당 명목 GDP는 4,000달러 정도 수준이고요. 예. PPP는 14,000달러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연대별로 경제 성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950년대까지는 이 이념 싸움이 주로 많아서 경제에 대한 얘기는 뭐 많이 할 게 없는데 60년대 독재 정권인 수하르토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 IMF 무렵 때까지 정권을 독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치는 안정되는 거죠. 독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개발 계획들을 시작을 해서 이 70년대 원유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출 공업화 그리고 낙후되어 있는 각종 인프라들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80년대부터는 이제 외자 유치에 공을 쏟게 되고요. 각종 제조업들이 조금씩 성장을 합니다. 아직도 이제 제조업 부분이 성장이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좀 덜 됐다는 게 아쉬운 점이긴 한데 계속 신경을 쓰는 중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원유 중심의 원유와 다른 지하자원 중심의 산업 구조가 좀 문제다 해서 산업 다각화와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넓은 국토를 감안해서 인프라 개발 그리고 IT를 기반으로 한 산업 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경제 규모가 크다.
동남아의 한 40% 정도 육박을 한다. 그리고 천연 자원이 많고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만큼 개발 잠재력이 높다. 그리고 이 인구가 세계 4위니까요. 이슬람 국가임을 감안하면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이슬람 경제권이다. 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요 경제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목 GDP 1조 달러 좀 넘고요. 4,000불 정도 수준의 1인당 GDP를 보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5% 정도를 최근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 2% 정도대까지 떨어질 예정으로 보입니다. 물가도 한 3%대. 수출입은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에 비해서 수출입은 좀 규모가 작습니다. 합치면은 3, 4천억 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주요 동남아 국가들의 대외 의존도가 100% 혹은 200%에 달하는 것에 비해서 대외 의존도가 되게 낮은 경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수출 수입이 좀 비중이 적으나 나중에 더 늘어날 잠재력이 있다는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업종별 경제 구조를 보면은 농림수산업 비중은 13% 정도, 산업 부분이 30% 정도, 나머지 한 60%에 약간 못 미치는 부분이 서비스 부분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본다면은 농림수산업 이외에 광림업의 비중도 꽤나 있고요. 제조업은 한 20% 정도입니다. 그 위에 도소매나 건설, 운송 부분, 금융 부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역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태국에서 보여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미중일이 무역에 상당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수출에 비해서 수입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게 특징입니다. 중국에서 많은 원자재와 소비재를 가지고 온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품목별로 보시면요. 이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2019년 주요 품목에 대한 개괄적인 자료입니다. 원유가 전체 4분의 1 가량에 가할 정도로 많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전년 대비 약 1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것은 근래 국제유가 하락세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원유나 지하자원 중심의 수출 구조는 앞으로 산업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제조업이나 고부가치 제품 중심으로 많이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수입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쪽은 제조업 부분의 발달이 아직 약간 부족한 걸 반영하는지 기계 및 운송기기 부분이 30%를 약간 상회합니다. 산업에 활용되는 기계도 있고 이제 자동차 부분에 여러 부품이든 완성차든 많은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에도 이 인도네시아가 원유가 많긴 한데 수출보다 수입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입국인데 원유도 37%, 그리고 각종 화학 제품 22%, 가스 18% 정도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외국인 직접 투자 같은 경우 이렇게 분기별 자료가 14년부터 나와 있는데요. 한 분기별로 한 70억 달러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등락을 합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 80억 달러 이렇게 넘어가기도 했는데요. 분기별로 70억 달러 정도니까 한 300억 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별로 한번 보면은 싱가포르의 투자가 20%로 가장 많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일본에서 투자를 하고요. 이후 그 다음은 한국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헤드쿼터가 싱가포르에 위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시장에 재투자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요 국가들이 한 30% 정도 달하는데 이 국가들이 재투자를 한다. 토종 기업이라기보다 다국적 기업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이후 한국 순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직접 투자 비중은 상당히 낮은 게 특징입니다.
자, 2017년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에도 싱가포르 투자가 26% 단독 투자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 15%까지 올라왔고 이유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게 2017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6% 정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19년 보겠습니다. 19년은 싱가포르로부터의 투자가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중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상당히 늘어난 게 특징입니다. 일본 15% 정도, EU 13%. 자,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는 3.8%로 좀 다소 감소를 했는데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또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투자를 2015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투자는 역시 제조업 부분의 투자가 40%, 서비스 부분의 투자가 38%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풍부한 지하자원과 넓은 국토를 감안했을 때 광업 부분과 식량 플랜테이션 부분에 대한 투자도 꽤나 비중이 높다라는 게 눈길 끕니다. 2017년에는 제조업 부분이 40.6%, 서비스 부분은 40.3%, 비중은 2015년과 비슷합니다. 그죠? 광업과 식량 플랜테이션 부분이 약간 감소한 게 보입니다. 자, 최근에는 서비스 부분의 투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2019년은 54.5%가 서비스 부분이고 제조업이 33%대로 내려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들이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제 운용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RKP 2020은 2020년 인도네시아의 경제 정책을 한 해 운용 방향을 수록해 놓은 단기 정책인데요. 주요 부분으로는 투자, 수출, 물가, 금융, 고용, 인프라, 고부가 가치화, 디지털 전환 등의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확대 부분은 투자 규제를 할 때 이 네거티브 리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하는 외에는 투자해도 된다, 이런 네거티브 리스트를 좀 더 구체화하고, 옴니버스 법이라고 지금 2020년 1사분기 때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법안이 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의 실제 여러 가지 법령, 시행령 등과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주요 법안을 상당히 많이 정비를 하려고 한답니다. 일례로 지역마다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데, 사실 최저임금 제도에 맞춰서 임금을 주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높게 해놓은 게 신규 기업들이 올 때 최저임금이 왜 이렇게 높아? 라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데도 유명무실하게 놓고 기업들이 더 낮은 임금을 주고 있다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시각도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 정비를 하기 위한 이런 법안 일체를 정비를 하고 있는데, 워낙 민감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출 부분은 원유와 지하자원 중심의 기존 수출 구조에서 제품을 다각화하고 고부가 가치화하자, 서비스 부분도 많이 늘리자, 이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이고요. 물가 부분도 따라서 물가 편차가 많이 큽니다. 이런 것도 신경을 쓰겠다는 거고요. 금융 부분도 금융 접근성,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비율이 10%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금융 접근성 등을 많이 개선하고 핀테크 같은 것도 많이 개발하는 데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고용 부분에는 교육과 생산성 증대, 그리고 의미 교육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거고, 일례로 이 교육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교육을 많이 신경 쓴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인프라 부분에도 낙후 지역 개발, 지역 간 연결성, 디지털 전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인프라 개발 부분이 많이 추진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약간 우려되는 부분인데 꾸준히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및 자극상 콘텐츠 개발과 디지털 전환 같은 부분도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5년간을 가지고 있는 중기 경제 정책 방향도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개발 단계에서 경제 개발 5개년 같은 5년 단위의 개발 정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남아 국가들도 대부분 이런 5년 단위의 중기 개발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거시 지표들, 지표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주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인도네시아 인프라 개발입니다. 대규모 인프라 개발 사업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주로 이제 인프라 5년 동안 인프라 개발 방향은 이 기초 인프라 개발, 그리고 경제 인프라 개발, 그리고 도시 인프라 개발 이 세 가지 부분으로 크게 추진됩니다. 기초 인프라 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통, 식수, 주택, 인프라 제어 복구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하고요. 경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연결성 부분 그리고 일반 경제 분야의 부분으로 나뉘는데 연결성 부분 주로 교통수단에 집중을 하고요. 경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가공산업, 관광서비스, 농업, 해양업 등을 아우르는 폭넓은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근래에 많이 주목받는 부분이 도시 인프라 개발인데요. 카르타 같은 경우에 도시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 인프라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칼리만탄 섬 동쪽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도 세종시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건설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행복청과 국토교통부 같은 주요 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기초정보에 대한 말씀과 경제 개발 방향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고요. 다음 기회에 또 다른 국가의 기초정보를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